안녕하세요. 세포언니 한지원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연애가 힘든 이유를 정확히 찝어서 말씀드릴게요. 연애가 힘드신 분들 이걸 보고 계실 텐데요. 연애가 힘든 이유는 예상외로 복잡하면서 단순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어드릴 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을 때 연애가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 내가 더 사랑하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이 왜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릴까? 나와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그 사람, 게임을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그 사람, 왜 그럴까 고민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연락을 잘 하지 않는 문제, 그 문제를 혹시 내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건 내가 잘 못해서일 거야. 내가 화나게 했어. 어쩌면 내가 연락을 너무 자주 해서 그 사람이 짜증났는지도 몰라. 아니면 내가 어젯밤에 덜 섹시했나? 어쩌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덜 좋아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연애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 문제는 연락을 많이 하지 않는 그는 어쩌면 연락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바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할 때는 끝없이 자책하게 되고, 그 사람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일 때 나를 덜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할 때 그 사람이 유흥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집에 가는 걸 훨씬 좋아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충실한 시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나하고 함께 보내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의 잘못이라고 착각할 때 여러분 연애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제가 상담을 했을 때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어요 라고 상담을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친구의 어떤 결핍이나 이런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매력이 덜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라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연애 상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할 때 연애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는 진짜 사랑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이 아닐 수 있냐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애가 사랑이 아니고 거래일 때 힘듭니다. 내가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한다고 계산하기 시작할 때 연애는 힘들어집니다. 내가 저번에 밥 사고 제가 커피 샀으니까 이번엔 제가 밥 사고 내가 커피 사야 되는데, 이런 계산할 때부터 불끈불끈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금전적인 계산은 차라리 분명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어요.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도 괜찮고 서로 협의하에 돈을 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적인 부분, 내가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부분에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문제도 아니고 서로의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끝없이 머릿속에서 계산할 때 내가 스킨십을 더 했으니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 제가 날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내가 부담을 느낄 때, 이런 부분에서 연애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플 텐데요. 너무너무 지나치게 사랑할 때 힘겹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올인할 때, 이때는 뭐가 힘드냐면요, 나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요 내 삶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모든 걸 다 쓰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5분 대기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부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송두리째 그 사람에게 맡길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바랄 때입니다. 내가 사랑을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내게 사랑을 다오 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상대방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줄 때 나도 모든 것을 다 주마 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바라보는 그 사람이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모든 것이고 받는 사람에게서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연애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조금 행동해 보시는 것도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점은 행동해 보시는 게 나쁘진 않은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다. 날 두고 바람을 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건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지만 그냥 성격 차이 때문에 잠깐 화가 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삐져서 헤어지고 싶다. 이런 감정적인 사소한 감정 싸움이라면 사실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감정 때문에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급하게 만나려고 할 때 잘못된 만남이 많아지거든요. 내 감정이 화가 나서 홧김에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급하게 누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하고 아닐 때 헤어지고 시간을 좀 두고 또 다른 연인을 만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지 나를 검열한 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고민하시는데 그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효리 씨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 말만한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일 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까? 그 고민만 한다면 절대로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올 수 없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해 하는 연애는요, 상대방이 회피형일 때, 나는 의존형일 때 진짜 안 통해요. 나는 의존형이어서 이 사람하고 빨리 풀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회피형일 때 푸는 게 싫어요. 이 갈등을 푸는 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푸는 게 싫어요. 그냥 유야무야 없는 듯이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럴 때 대화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적극적인 의견을 어필해서 풀려고 하는 사람과 문제를 흐지부지 풀려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거든요. 이럴 때는 두 사람 사이에 규칙이 정해져야 돼요. 화해를 한다는 것의 규칙이 느린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이 회피형인 사람이 사과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내가 이래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사람의 특성을 이해해 가시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커피 한잔 할까? 이 사람에겐 굉장한 용기의 사과일 수 있는데 커피가 중요해? 어제 있었던 일 어떡할 거야? 사과를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나오면 화해할 수 없어요. 커피 한잔 하자는 그 사람의 말을 사과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공정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본인부터 좀 들여다봐야 돼요. 본인이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더 사랑하면 안 되냐. 제가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배신했는데, 남자친구가 배신했는데 나는 계속 그 남자가 좋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더 사랑하면 창피한 건가요? 물어봐요. 그러면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다 아니요, 그런 것 같진 않네요 라고 얘기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더 사랑한다고 계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본인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적인 부분을 더 준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나도 이 사람을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더 사랑하는 걸 받아들인다면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자인지 스스로를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셨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랑이 되돌아올 거라는 걸 믿으시면 돼요. 망상이 있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연애를 할 때 병이기 때문에, 편집증이라는 병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면 헤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 망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의처증, 의부증이 생기는 거고 대인의심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특히 이게 여성일 때는 그래도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적은데 남성일 경우는 이게 폭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사람도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헤어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는 말 이런 것 때문에 만나시면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연애는 안전 이별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건강하게 하는 법은요, 본인을 지키는 거예요. 뭐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 아, 중요합니다.
인생의 사랑 중요하죠. 연애 중요합니다. 본인처럼 중요할 수는 없어요. 너무 사랑하지도 마시고 계산적으로 사랑하지도 마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도 마세요. 진짜 온전한 내가 될 때 온전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소를 다니다가 들켜도 계속해서 업소를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담을 오시는 분들 사례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분들이 업소를 가는 걸 알게 됐는데도 이제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업소를 간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상담을 많이 해오세요. 뻔히 이제 업소를 간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왜 업소를 또 갈까요? 당연히 중독적인 문제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단순하게 혼났으니까 이제 안 갈 수 있어, 이런 문제라면 굉장히 쉽겠죠. 배가 고파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거는 배가 안 고프게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도벽이 있어요. 이거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고쳐지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데 훔쳐서 먹으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걸 떠나서 내가 지금 이 물건을 훔치지 않으면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내 불안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훔치게 되거든요. 이 성중독도 같아요. 업소에 가지 않으면 자신의 불안이나 이 충동이 제어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아무리 화를 내고 속상해해도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거기 가면 더럽다는 것도 알고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상담을 한 사례 중에 한 남성분이 아내하고의 사실은 리스 문제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중간에 아내분이 알게 돼서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지 않으려고 자기도 마음을 먹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가고 있는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아내 모르게 다닌다는 거죠. 영업직이니까 낮에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면 본인도 죄책감에 시달린대요. 가지 않으면 그 죄책감보다 더 힘든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죄책감을 갖는 게 훨씬 본인의 삶이 편안하다는 거죠. 안 가서 괴로운 것보다 갔다 와서 괴로운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성중독은 굉장히 무서워요. 가지 않아서 오는 강박, 가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러워서. 이거를 병적인 문제로 보셔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나를 사랑하지 않는 문제로 보고 잭스에 미친 인간으로 보고 비난의 대상으로만 무조건 삼을 게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 해결이 가능하고요.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고 이런 것들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가지 마라,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이런 방식으로 풀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를 깊이 있게 찾으셔야 돼요. 성중독에 걸려있는 분들의 문제는 어릴 적 가정에서의 학대, 정신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 이런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뿌리 깊게 파헤쳐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고칠 의사가 없을 때는 고칠 수 없어요. 그거는 모든 병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암에 걸렸어도 마찬가지예요.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떤 의사가 저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내가 약을 먹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요. 수술을 받지 않아요. 고칠 수 없겠죠. 아무리 쉬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괴롭다면 괴로운데도 그 사람이 고칠 의사가 없어요. 죽여버려야 돼요. 너무 화가 나면. 죽이고 싶죠. 근데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저 인간은 이제 버린 자식 취급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인간이다 생각하고 아니면은 부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냥 병에 걸린 인간이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지. 그걸 가지고 쟤는 고치려고 안 하는데 뭐 고칠 수 있냐 없냐 혼자 뛰어다녀봤자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고칠 수 없어요. 이게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나하고는 관계를 안 하는데 업소에 가서는 해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 젊은 여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동물이에요.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냐 이걸 떠나서 시각적으로 강하게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업소를 가면 반짝반짝반짝 이제 전등도 많고 전문적인 성매매 업소는 걔네들은 굉장히 과대하게 과장되어 있어요. 가슴도 크게 부풀어져 있고 엉덩이도 굉장히 크게 부풀어져 있는 것처럼 또 옷을 입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서비스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갖는 관계하고는 다르게 그들은 또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받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게 거기 가는 게 훨씬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맺기 싫다기보다 자극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아내들은 내가 애무를 받는 게 당연하고 내가 해주는 거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주는 거니까 너 와서 해, 거긴 가지 마, 이런 마인드로 대하시면 절대 이 리스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거기 업소가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적극적으로 성중독 프로그램을 치료를 받으시고 두 분이서 굉장히 재밌게 관계 먹는 방법 컨설팅도 받으시고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업소 애들은 그렇게 내가 해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오빠 잘한다, 오빠가 나한테 해주는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가요. 물론 걔네들은 다 거짓말이죠. 업소를 정말 가다가 딱 끊는 사람들은 아 이게 나한테 의미가 없고 걔네들은 다 가짜구나, 페이크구나, 이걸 알게 되면 안 가게 돼요. 그게 의미 없다는 생각을 많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끊으신 분들,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신 분들을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가다가 이제 가지 않게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내담자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알게 된 후로는 발길을 끊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소중한 게 가정이고 그 여성들이 나한테 보여준 게 전혀 진실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인지하게 되면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그게 회복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 남편분이 내 특이한 성적 취향을 네가 안 맞춰주니까 나는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두 분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맞춰주세요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나도 성적 취향이 있잖아요. 나는 도무지 그게 안 돼. 남편이 바람 필까 봐 해줘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즐겁지 않은데 저 사람은 무조건 바람 필까 봐 내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나를 더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하는 분은 안 해야 되는 거고, 그 성적 취향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성적 취향을 고쳐야 된다. 전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 분들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거는 이혼을 하던 그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던 어떤 둘 사이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다고 할 수 없어요. 업소를 다니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런 남자는 거의 드물어요. 그걸 다니다가 내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했어. 내가 내 의지로 그걸 끊었어. 그러면 안 가요. 다니다가 되게 재밌었는데 결혼 때문에 끊었어. 타인에 의해서 끊은 거잖아요. 그럼 다시 가요. 결혼해서 100%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다고 안 가게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에 대한 장점을, 성관계에 대한 그 좋은 점을, 재미있었던 점을 잊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는 일반인 여성분들은 그쪽 세계를 너무 몰라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는 남성들이 가정생활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업소를 다니다가 이건 아니야 라고 다 끊으신 분들 저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그건 내가 내 의지로 끊었을 때 정말 이게 나한테 진심이 없다. 진심이 없는 관계가 얼마나 허황되고 공허한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안 가요. 그걸 자기 의지로 알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고 너무 재미있어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이 그 안에서 그 재미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친구가 만약에 내 남편이 성매매 업소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연락을 줬어요. 네 남편이 어디 OP 들어가더라. 거기가 아무래도 오피스텔 그거 하는 쪽 같다. 물증은 없어요. 확실하게. 그냥 봤다더라. 그렇다 카더라만 갖고 남편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는 일단 친구 말은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해질 때까지는 남편 말을 믿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왜냐면 내 마음이 지옥이거든요. 내 마음의 지옥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오피스텔 가는 곳에 누가 봤대. 거기 들어갔었어? 거기가 성매매하는 곳이래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눈빛에 이렇게 번쩍하고 뭔가 지나가거든요. 그게 확증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니야 거기 누구네 집이야 라든지 거기 일 때문에 거기 보러 간 건데 내가 같이 가줄 수도 있어 라고 굉장히 당당해지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사르르 지나가고 화를 내고 적반하장하면 거기는 100% 오피 성매매 업소예요. 그러면 확증하시면 되죠. 이제 그때는 남편분 성중독 프로그램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고 확증을 찾아서 남편분 회복에 힘쓰셔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중독이 일어나는 이유는 남편의 어릴 적 환경하고 관계가 깊어요.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불안이 높은 분들,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깊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막 성이 좋아서 거기에 미쳐서 섹스에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아픈 걸 잊기 위한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한 게 더 많아요. 이런 걸 이해하시고 이걸 치료할 생각을 하셔야지 비난할 생각부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을 좋아한다고 해서 건강한 성을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죠. 이걸 건강한 쪽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아내로서 이걸 도울 수 있는 건강한 마음으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바람피는 남편 언제 상간녀를 정리하는지 궁금하셨죠? 오늘 그 이야기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바람피는 내 남편 상간녀를 언제 정리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걸렸을 때입니다. 걸리기 전에 정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딱 걸렸을 때 내 가정에 피해가 온다. 내 가정에 피해가 오는 것이 나의 피해로 이어질 때, 본인한테 손해가 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 정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그 여자한테 질렸을 때 정리하게 됩니다. 지치는 거예요. 재미없어집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 여자가 나한테 미친 듯이 집착해요.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마누라 집착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재밌지 않고 만난 여자가 개미지옥같이 집어삼키려고 들 때 정리하고 싶어지고요. 내가 그 여자한테 미친 듯이 집착해서 괴로울 때, 그때도 정리하고 싶어지긴 합니다.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럼 정리당해요. 정리당하겠죠? 본인이 그러면? 너무너무 삶이 지칠 때, 먹고 살기도 버거울 때, 그때 정리합니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애인을 사귀면. 내가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할 겨를이 없다, 의욕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상간녀가 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상간녀를 정리합니다. 깨끗하게 자기 스스로 뭔가 포기하는 경우, 죽을 때가 가까워 왔을 때입니다. 내 목숨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정말 자기 스스로가 힘들 때, 내가 정말 큰 손해를 보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4천만 땡겨줘 그러면 모두 관계가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할 때, 그때 관계가 끝납니다. 네, 있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해야 돼요. 뭔가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유부녀를 만나면 그 여자 남편한테 걸릴 것 같아서 막 굉장히 불안하거나, 뭔가 이게 죄책감이 심각하게 느껴져서 아내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괜히 남편이 날 보면 놀래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깜짝깜짝 놀래거나, 괜히 미안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바람핀 징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는 정리를 해냅니다. 본인한테 닥쳐올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계산하게 되고요.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의 조건이, 단서가 붙습니다. 내가 잃을 게 있는 사람.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이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엔 불안하고, 뭔가 걸렸을 때 심각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그것이 나한테 닥쳐올 어떤 위험에 대한 감지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는 정리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실은 바람피는 사람들은 거의 반성을 안 해요. 왜냐면 자꾸 합리화해요. 그게 너무 즐겁고 본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내 배우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상황에서 나는 이게 사랑이야, 이렇게 합리화하거든요. 이건 나는 불륜이 아니야.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이기 때문에 반성을 한다기보다는 자꾸 합리화가서 이거를 지켜가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근데 이럴 때는 반성하게 돼요.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바람을 피다가 걸렸어요. 굉장히 큰 일을 겪고 가정이 무너지고, 막 아니면은 회사에 찾아와서 누군가 막 난리를 피우고 개망신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위신이 무너지고 막 이런 걸 볼 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안 걸리고 있을 뿐이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아주 피부에 와닿는 일이 생기면 그때 조금 반성할 수 있는 기미가 보여. 근데 금방 사라져요. 난 아니야, 난 안 걸릴 수 있어, 나는 예외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되는 조치는 아내가 이제 이런 조치를 하잖아요. 그 위치 추적기 깔아. 어디 있는지 그때그때 보고해. 일찍 들어와. 회식까지 마. 이런 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각 썼어. 근데 이런 걸 아내가 얘기하기 전에 본인이 해야 돼요. 위치 추적기 내가 깔게. 내가 회식까지 안 올게. 내가 일찍 귀가할게. 당신한테 어디 있는지 내가 보고할게 라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아내가 얘기해서 하면 강제적인 게 되고 아내가 하면서도 속상해요. 이러고 사는 내가 한심하고 억지로 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리고 점점 아내가 미쳐가요. 근데 남편이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럼 아내가 처음엔 그거를 하면서 막 곤두세우지만 스스로 남편이 잘해주면 서서히 남편을 믿게 돼요. 그러면 신뢰가 회복이 돼요. 근데 하기 싫어하고 아내가 막 쫓게 만들고 그러면 불신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서 한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는 안 돼요. 자의적으로 해야 되고 아내가 원하지 않아도 더 많이 보고해주고 더 많이 얘기해주다 보면 한 6개월이면 다 신뢰 회복이 돼요. 플러스 애정 표현을 더 많이 해줘야 돼요. 진심이 담긴 애정 표현이어야 돼요. 의미 없는 애정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아내에 대한 미안함, 감사함, 사랑함으로 그런 표현들을 지극히 많이 해주시면 신뢰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문제점은 굉장히 많아요. 리스 문제로 가죠. 외도를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상성욕이 와서 관계를 더 갖고 싶어 하기도 하지만 더 관계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거부하기도 해요. 왜 그러지? 안 그러던 아내가 이거 약간 시험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막 갑자기 한 달에서 6개월 정도 이상성욕이 지속돼요. 근데 그게 끝나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내가 왜 그랬지? 나 이상해. 나 이런 여자가 아닌데 갑자기 현타가 와서 남편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리스 문제로 가기도 하고요. 불신.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이에요. 재발할까봐 너무 두려워요. 한 번 핀 사람은 없다. 이 말 때문에 계속 불안에 떨어요. 추적하고 쫓고 그다음에 탐정놀이 계속해요. 너 그때 그랬던 거지. 그때도 그 여자 만났던 거지. 그랬지. 너 그거 그 여자 사준 거지. 그 여자랑 먹은 거지. 이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놓지를 못해요. 이걸 하면 사이가 바람 필 때보다 더 안 좋아져요. 지겨워 못 살겠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는 정리하고 돌아왔으면 더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에서 못 나와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혼하는 부부들도 꽤 있어요. 회복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는 문제를 겪게 되죠. 너무 단번에 정리하려고 해서 상간녀가 아내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 관계라는 거는 어린 왕자의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참 모든 관계가 그래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동화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여우랑 헤어질 때 여우한테 다가갈 때 어린 왕자가 처음에는 10m, 9m, 8m, 7m, 5m, 4m, 3m, 1m 이렇게 다가가서 여우랑 정말 절친이 됐어요. 그래서 여우한테 난 이제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우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떠나가면 난 너무 슬퍼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왔을 때처럼 1m, 2m, 3m, 4m 이렇게 천천히 멀어가주면 내가 너를 잊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어린 왕자가 그러면 너와의 우정을 생각해 나 그렇게 떠나겠다 해서 그렇게 떠나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간녀하고도 그렇게 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렇지 않으면 상간녀가 본처를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전에 한 20년 전인데 사장님이 격리 직원을 사귄 거예요. 격리 직원들은 이제 관계를 딱 잘라내면서 이제 그만두고 헤어지자 그랬어요. 격리 직원이니까 집을 알잖아요. 대표 집을. 대표 집에 찾아가서 차 마시러 왔다 그러고 사모님을 찾아가서 죽였어요. 헤어지자 그런다고. 저 여자만 죽으면 내가 사모가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살아있어서 내가 이 남자랑 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격하게 나오는 상간녀들도 있다는 거죠. 굉장히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건강한 만남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헤어짐도 중요하다는 거죠. 남자가 바람을 피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나빠져요. 남자들은 그 으스대고 뭐 나 여자에 있어서 주변에서 와 부럽다 막 이러지만 사실은 뒤에서 비웃어요. 저 자식은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 본인만 몰라요. 부러워하는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식당에서 이제 애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참 듣기 민망했어요. 한 50 먹은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방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한 22살짜리 애인이 있는데 걔랑 손을 잡고 다니면 주변 사람이 애인인지 몰라. 딸인 줄 알아서 다들 뭐 의심도 안 해. 무슨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2명 남자분이 앉아 계신 것 같았는데 아 그래요? 하는 영혼 없는 목소리로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비즈니스
관계였던 것 같은데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할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돌아왔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그런 불륜 관계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아 미친 자식 이렇게 바라봐요. 돌아와서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본인도 힘들어요. 삶이 감차기 무료해지고요. 굉장히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상황에서 지내잖아요. 갑자기 자기가 차였거나 찼거나 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도파민을 분비되게 하기 위해서 또다시 바람을 피거나 도박을 하거나 아니면 야동 중독에 빠지거나 또 다른 중독을 찾기 헤매기 때문에 자기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삶을 건강하게 살기 어렵다는 거죠. 바람피는 남편이 스스로 상간녀를 격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잡아서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꼭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아내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포언니의 행복한가에서는 성중독, 관계중독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도 쇼크 트라우마 프로그램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